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교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던 강연회인데, 내용이 괜찮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교재 위주로, 다른 자료와 함께 이렇게 쭉 했는데, 또 조금 너무 교재만 하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강연회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응원을 했습니다. 이세돌 이겨라 하고. 근데 졌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알파고보다 훨씬 더 센 놈이 나왔다. 그게 알파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는 바둑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바둑 옛날에 했던 대구 그것도 가르쳐 줬던 프로그램인데, 알파고 제로는 대국은 안 가르쳐 주고 바둑의 기본 원칙만 가르쳐 줬는데 30몇 시간 만에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굉장히 놀라운 시대가 된 거죠. 제퍼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퀴즈 게임이 있어요. 이게 상금이 굉장히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래됐습니다.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이겼죠.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최근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뭐 체스라든지 서양 장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퀴즈 프로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자료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뭐 훨씬 안 뛰어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소개되는 것 같은데 계속 들어봅시다. 근데 IBM의 인공지능이 제퍼디에 출연을 했어요. 사람처럼. 그리고 1등을 했습니다. 궁금한 게 상금은 누가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왜 놀라운 건가 하면 컴퓨터가 사람 말을 다 알아듣고 질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대답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대답하는 건지, 즉 사람이 설명하는 건지, 인공지능이 설명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 속의 미래를 보지요. 구글의 픽셀버드라고 하는 무선 이어폰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다 꼽기만 하면요, 상대방이 영어 하면 한국말로 들려요. 근데 상대방 귀에 꼽힌 이어폰에는 내가 하는 한국말이 영어로 번역됩니다. 이게 세계 40개국 언어로 통역이 되는데 값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직업 전망과 관련해서 번역사나 특히 동시 통역사 있죠. 아마 직업을 거의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물론 간단하게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들은 말을 이제 통역해주는 그런 어떤 뭐 앱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한층 더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 동시 통역사, 예? 그 지금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고 영어 회화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영어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래도 물론 해놔야 되죠. 해놔야 되지만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제 기억에 2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IBM의 인공의료지능 왓슨, 지금 가천대학교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술도 근데 의사의 진료와 IBM 왓슨의 진료가 차이가 날 때 환자들이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왓슨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왓슨은 아주 정밀하고 사람처럼 피곤함을 모르죠. 그래서 정확하게 수술 부위를 절개하고 봉합하고 사람은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뉴스 한 번씩 보지만은 수술하다가 그 전날에 그 사람이 뭐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몸이 피곤하다든지 해서 그 수술을 하는데 안에
수술 도구를 그냥 넣고 봉합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고 무슨 사건 사고가 한 번씩 생기죠. 근데 왓슨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그죠? 치료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선호하죠. 예. 의사들 큰일 났지요. 그 다음에 법률 인공지능은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로스가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례는 조지아 텍이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컴퓨터 명문 대학이 있어요. 변호사 여기서 직업도 저번에 제가 판사 얘기도 했지만 변호사나 판사나 전부 보면은 원래 있던 어떤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또 이제 앞서 있었던 판례 그죠? 이런 걸 또 근거로 하고 그렇게 보통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니까 특히 우리나라 판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보수적 판사라든지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범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형이 너무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범죄나 이런 어떤 강력범죄를 조장한다 이런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뭐 우리가 AI로 판사를 대체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판결이 너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많고 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이제 판사나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직종도 인공지능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업을 하는데 수업의 조교가 인공지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조교가 학생들하고 1대1 얼굴을 대면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메일로, 뭐또 전화로. 근데 한 학기 동안 그 어떤 학생도 자기네들의 조교가 인공지능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모르죠. 실제로 보지 않으면. 카지노의 딜러 로봇이 하고 있어요. 마카오에. 일본 호텔에는 로봇이 룸서비스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일본 매장에 가면 페퍼라고 하는 한 요만하던데 로봇이 딱 마중 나와서 물어봅니다. 대화를 하지요. 그리고 안내를 하고. 저런 로봇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를 그 시점을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이야기하고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걸 특이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조금 번역은 좀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지요. 예. 원래 번역은 처음 이 한 시점이 사람 되면은 표현을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번역하는 사람 역할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젊은 베르테의 슬픔, 괴테의 여러분 그 작품 많이 들었죠? 베르테르 효과라는 그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독일어를 전공해서 하는데 원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그 원작 제목은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 여기서 Die Leiden이라는 단어는 번뇌, 고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젊은 베르테르의 고뇌, 번민 이런 의미로 해야 더 정확한 번역인데 처음에 번역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 사람들은 또 자기 마음대로 제목 바꾸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계속 따라하게 되죠. 옛날에 이제 우리 뭐 가곡 중에 마적 이런 그 제목이 있었죠. 마적하면 우리가 도적대 이런 생각하는데 마술피리입니다. 피리 적자 마적 이런 것도 번역을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마술피리를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 번역하는 사람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죠? 예. 이제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핫사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핫사비스. 알파고를 만든 많이 회사의 봤죠, 여러분? 사장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이세돌을 꺾은 뒤에 중국으로 건너갔죠. 누구를 거꾸로? 세계 바둑 1위인 커제를 거꾸로.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커제 거꾸로 중국에 이세돌은 한 번 가가지고 이겼죠. 예. 대국을 하는 동안 리카싱을 만났습니다. 리카싱은 누군가 하면 중국의 굉장한 부자인데
이 핫서비스가 처음 회사를 창업했을 때 돈을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고마운 은인이지요. 근데 이 리카싱도 참 대단합니다.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야, 너 나한테 와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인 지도 좀 해줘.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한 거예요. 뭐 강의를 해봐야 둘이 마주보고 대화를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말을 듣고 리카싱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흥분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를 몇 번 했다더라.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와 관련된 영화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나왔죠. 트랜센던스라고 그 브레인업 해가지고 이제 그 배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유명한 배우인데 이제 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뇌는 살아 이제 몸은 죽었고 뇌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뇌를 브레인 업로드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사이버상에서 활동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지적 능력이 뛰어난 거죠. 모든 빅데이터 같은 게 전부 다 이제 자기한테 다 같이 합쳐지니까. 그래서 그 영화 트랜센던스라는 영화를 보면 다음에 제가 그 영화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방금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생명이 닿을 때 아버지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요. 그리고 육체는 죽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일어났어? 하고 목소리로 묻는 말하죠. 거예요. 영화에서도 센서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보고 아들 밥 먹었어? 학교 가야지? 끔찍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건 육체 없는 영생이니까. 근데 이 기술은 곧 올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 없는 영생 그거보다도 영생을 육체가 얻는다면 어떨까요? 이미 유전자 편집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거든요. 나쁜 건 잘라내고 좋은 건 갖다 붙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천재도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노 기술, 초소형 나노가 우리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죠. 그렇죠. 동맥경화증은 이제 나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나노 기술이 정말 앞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 혹은 뭐 장수나 불로장생을 예전에 뭐 중국 진시황제가 그런 뭐 시도했지만 안 됐죠. 이 나노 기술이 방금 말한 대로 인간 몸 안을 아주 미세한 입자 아닙니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혈관도 청소하고 또 암도 나중에 정복하게 되고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생명이 무한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장기 이식 이거 많이 들어본 거고요. 인공 피부 이렇게 되면 육체도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정말 영생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글의 인공지능 책임자인 커즈와일.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을 먹어요. 과거에는 200알인데 요즘 약이 좋아져서 줄었다. 영양제 부자님 철에 많이 먹으면 11억 원. 역시 부자니까 가능합니다. 배갈은 조금 과장된 표현 같습니다. 일부러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시점, 그 기술이 나올 때까지 살면 된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시점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약을 먹습니다. 그 시점 되기 커즈와일 나이가 1년 많거든요. 전에 죽으면 영생 없는 거죠. 나이 많아요. 딱 그 시점까지만 버티면 된다. 4차 산업혁명이란 별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데이터 사이언스,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디지털 기술이 여러 곳과 융합이 돼가지고 일으키는 어떠한 변화
그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빅데이터 소리 엄청 많이 들었죠? 예, 빅데이터는 문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딱 하면요. 컴퓨터가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감시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 내용에 뭐 교육 이렇게 쓰지요? 그러면 옆에 광고가 떠요. 학교 선전. 여러분이 뭐 샴푸 이렇게 쓰면요. 오른쪽에 또 샴푸 선전이 떠요. 이게 사실 모든 것들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있죠. 구글은 알고 있다. 영화 자, 제목이 그런데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시작된 앉아서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공지능하면 아직도 그래 알파고는 우리에게 오긴 왔지만 그래도 좀 멀지 글쎄요. 제가 며칠 전에 미국서 한 달 있다가 귀국했는데 슈퍼마켓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계산대에 계산원이 없는 슈퍼마켓에 그럼 벌써 시도되고 있습니다. 들어갔던 거예요. 예, 그렇죠. 들어가보니 없어요. 예. 이제 괜히 저런 무인 일자리도 없어지는 점포죠. 거죠. 예. 물건을 사가지고 카트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다가 에러가 나니까 금방 표시가 나옵니다. 곧 누가 간다. 누가 와요. 와서 도와주고 또 갑니다. 모든 슈퍼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곳이 앞으로 생기기 이렇게 시작했다는 되겠죠. 거예요. 예. 관리하는 사람만 몇 명 있으면 자, 되니까. 아마존의 고 이게 무인 점포인데요. 지금 미국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쇼핑을 하면 바구니에 넣는 순간 계산이 됩니다. 바구니에 넣으면. 그리고 포장해갖고 나가면 돼요. 그럼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미국 전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시어즈라고 하는 유명한 백화점이 얼마 전에 문을 닫았지요. 뉴스에. 아마존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빨리 적응 못하면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골드만 삭스라고 하는 유명한 금융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는 분석가를 600명에서 2명으로 줄였어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지만 정권 주식 거래 그 이제 설계하는 분들하고 방금 여기 말한 이런 좀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하니까 모든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는 그냥 그 상태로 답보 상태로 있는 게 아니죠. 계속 데이터가 누적됩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기억력은 또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비교하고 자료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자료, 제일 적합한 이제 자료를 토대로 이제 고객들에게 정보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분석가들이 당해낼 도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자리도 아마 잃을 겁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또 인공지능 전문가를 대거 채용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떨까요? 다른 분야의 직업이 또 수많은 생기죠. 사람이 예. 직업을 잃게 됩니다. 대신에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이 예, 생겨날 거다. 생겨나는 거죠. 예. 문제는 뭐가 더 크냐지요. 이런 게 더 없어지는 크죠. 예. 직업만큼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면 괜찮지요. 근데 새로운 직업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실업률이 증가할 겁니다.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죠. 어떤 사람은 저번에 제 책을 얘기했지만, 읽고 예, 국가에서. 아니 왜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만 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 낙관적인 이야기도 썼거든요. 직업이 수없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사람들은 비관적인 이야기만 충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 강의의 초점은 아까 기억나십니까?
예측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니까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거지 저는 비관적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낙관도 비관도 몰라요. 알 수 없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딥코더. 이 인공지능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래머들이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분석이 나왔는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제일 먼저 직업을 잃을 사람 중에 한 명이 프로그래머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 하면 다 좋아. 아니에요. 코딩만 하는 사람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왜? 코딩을 해주는 게 딥코더니까. 그래서 컴퓨터의 논리를 배워야 되고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40%가 직업을 잃을 거다. 프로그래머에. 계속해서 자가학습을 하죠. 스스로. 그때 이제 알파고도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인간은 자야 됩니다. 그죠? 잠을 자고 나야 또 머리가 회복되고 개운한 상태에서 또 공부도 하고 배우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잠을 잘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자가학습, 딥러닝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응용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도저히 그런 면에서는 이제 따라잡기 힘들죠. 절반 이상이 이를 거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다 미국 사례지 아니 한국 사례도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전화하면은 불친절을 할 수 있겠죠. 각 사람들 괴로울 거예요. 했던 질문 또 하고 또 못 알아듣지요. 음성이 달라져요. 점점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근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겠다. 우리 아까 들었던 사례 기억납니까? 퀴즈 프로그램의 제퍼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에 우승을 할 정도면 인공지능이 법률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는 척척박사겠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도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논문이 몇 편일까요? 근데 인공지능은요, 다 읽을 수 있어요. 사례를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 안 내요. 같은 질문 반복해도 그렇죠?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네. 음성, 톤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변하고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피곤해야 화가 나지.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인공지능 상담 그거 시작했답니다. 서비스 시작이 아니고요. 구축. 서비스는 이제 좀 걸리겠죠. 한 몇 년 뒤에. 혹시 사주 궁합 다 한 번씩은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봐요. 안 보는데 역술인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역술인의 미래 예측에 대해서 평생 이것만 연구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셨는데 경희대 서정목 교수님. 평생 역술인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어요. 유명하다는 역술인들을 보면 과거는 되게 좀 잘 맞추더라. 그런데 미래는 못 맞추더라. 왜 그럴까요? 자, 굉장히 많은 요인에 의해서 세상 일이라는 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거 일은 조금 텔레파시가 있거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끄집어내는 것이죠. 근데 미래 일은 결정이 안 됐죠. 수많은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안 봅니다. 미래학자의 미래 예측은 어떨까요?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학자인데 점쟁이가 아니고 그렇죠? 학자라고 뭐 영어로 점쟁이를 뭐라고 하냐면은 fortune teller,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 말하는 사람. fortune teller. 미래학자는 점쟁이하고는 다르죠. 물론 확률상으로 이제 지금까지 자료와 그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그 미래를 지금 자리 자료를 토대로 하니까 확률상으로 높죠. 예, 아까 점쟁이 뭐 그 얘기도 하셨지만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그 어떤 통계를 토대로 우리가 보는 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허구는 아니죠, 사실은. 근데 뭐 미래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이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100%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예. 근데 최근에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얼마나 맞는지 학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얼마나 조사를 맞을까요? 했구나. 뜻밖에도 너무 안 맞더라요. 그렇네. 예. 역술인의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비꼬은 게 나왔는가 하면은 미래학자들은 역술인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역술인은 fortune teller, 행운을 말해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행운을 파는 사람이다. fortune seller. 이렇게 비꼬는 표현이 그렇죠. 나왔어요. 미래학자들도 잘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참조는 하되 뭐 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1980년대입니다. 그때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농부식의 초창기에 발전했었죠.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미래에 대한 예측 중에 미래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에 공인회계사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박사학위 하기 전에 공인회계사를 땄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때 항상 따면서 아니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따가지고 뭐 불필요한 거 아닌 거 아닐까? 요즘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컴퓨터의 발달로 부기는 이제 안 합니다. 옛날에 상업고등학교 출신들이 부기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 주산 다 해줘요. 뭐 필요 없죠. 그래서 예. 더 이상 부기는 안 하는 대신 본연의 회계 업무에 집중하니까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문과 쪽에서 그래도 이민이 가장 잘 되는 분야가 회계 분야예요. 예측 틀렸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때 예측 중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슈퍼컴퓨터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있는 고려대학교 거기도 슈퍼컴퓨터가 한 대 있고 다 단말기로 학생들한테 연결될 거다. 이게 예측이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도 서울대학교도 슈퍼컴퓨터 없어요. PC의 등장 그리고 PC의 연결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나왔던 컴퓨터에 대한 예측을 제가 많은 걸 기억을 해요. 대부분 틀렸어요. 그래서 좀 안심도 되지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관한 예측 두려운 게 많은데 다 틀리면 좋겠다. 다 틀리진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게 어떻게 하지? 미래에 알 수가 없다. 결론은 뭡니까? 알 수 없다지요? 어떻게 예측 해야 될까요? 불가능한. 예.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대안입니다. 창의성이 살 길이다. 글쎄, 저는 이렇게 물음 표시를 했어요. 동의 안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나오는 책들의 상당수, 그리고 신문, 이런 데 나오는 기사, 뭐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창의성이 살 길이다. 그래서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 저도 이 윤석지 교수님하고 생각이 조금 비슷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전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분야에 대해서 없었던 점포한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웬만한 건 다 개발이 되고 다 지금 발명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어떤 독자적인 어떤 물건이나 장치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힘든 시대입니다. 뭐 영화라든지 다른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는 그걸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게 그대로 모방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창의가 아니고 또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모방해서 또 자기 생각을 가미해 가지고 그 모방된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혁신적으로 보완한다면은 그게 또 창의입니다. 그렇게 이제 창의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완전히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거의 불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작품을 보면은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작품들이 많지요. 짜집기 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그 짜집기를 통해서라도 거기서 또 새로운 자기의 생각이 또 가미되면서 짜집기인 게 또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이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완전한 창의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방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배우고 학습해 가지고 그 학된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니까 그것도 또 다른 제2의 창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으니 창의성이 살 길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합니다. 역사상 창의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때는 없어요. 항상 창의성은 중요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할 거고요. 자, 커제. 이세돌은 사실은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커제가 실제로 지금은 최고거든요. 그런데 왜 알파고는 먼저 이세돌한테 시합을 하자고 했을까요? 예, 연습 삼아. 왜냐면은 이세돌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돌하고 대국을 하면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경험을 알파고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아직 젊고 창창한 커제를 꺾겠다. 예, 커제를 꺾었죠? 커제가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한 번도 못 이겼죠. 예. 알파고가 너무나 창의적이었다. 그런데 무슨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에 수많은 대국들의 어떤 그 데이터가 그 알파고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돌을 놨을 때는 이렇게 돌을 놓는다. 이 모든 그 어떤 그 대국의 어떤 자료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알파고한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그 돌을 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창의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모방을 통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죠? 수많은 그 여러 대국 중에 멋진 대국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그 최적화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모방을 통한 창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창의적입니다. 이 세계 요리사들이요. 어떤 요리를 할까에 굉장히 고심을 해요. 이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참조하는 곳이 IBM의 요리 앱입니다. 더 창의적이죠. 우리는 예술하는 사람들을 창의적이라고 부릅니다. 작곡을 해요. 그런데 창의적이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인공지능이 작곡하는데.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소설 심사 문학상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자, 글도 쓰고요. 인공지능 작곡도 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창의적이지 않다. 에이,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감성이 경쟁력이다. 이 말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감성은 인류 역사상 창의성만큼 항상 중요했습니다. 감성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서 일 저지르고 기분 좋아서 역사가 이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감성은 항상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AI 인공지능이 작가와 코미디언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작가와 코미디언을 여러 명을 고용해가지고 감성을 불어넣는 겁니다. 자, 감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재밌는 일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지나가던 시인이 그걸 보고 나는 돈이 없다. 근데 너한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종이를 한 장 써줄게. 그 거지는 눈을 보지 못하는 불쌍하죠? 시인이 뭘 써줬는가 하면 저는 봄이 왔지만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종이를 딱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놓고 갔습니다. 감성의 위력을 알 수가 있지요. 시인은 누굽니까? 작가지요. 문학가지요. 그 사람들을 몽땅 불러다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감성을 인공지능이 집어넣는데 여러분 작가 한 명 이기기도 어렵죠. 감성으로. 그렇지 않아요? 시인 한 명하고 감성 겨루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10명, 20명을 합친 인공지능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마다 그 서술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 작가의 감성에 따라서 그래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가인지 이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읽을 때 특정 작가의 작품을 많이 본 사람은 다른 작품을 보면 이 글 내용을 보니까 누가 쓴 것 같아. 그죠? 우리 노래도 가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들었는데 이 노래 누가 부른 것 같아. 알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노래 방식, 또 글을 쓰는 방식 있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 글 재주가 좋은 어떤 유명한 작가라든지 또 아까 말했다시피 무슨 사람들이 잘 웃기는 코미디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자료나 그런 거를 다 같이 인공지능이 이제 조합했을 때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이 또 선택해서 그 적절한 상황에서 맥락에 맞는 문구나 이런 걸 또 활용하고 이게 결국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모방에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예전의 말이고 이런 모든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짜집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게 되고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까 말한 대로 글을 써서 보냈는데 심사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평가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또 이 훌륭한 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기 교수님 말씀대로 새로운 창의, 감성, 인간만의 고유한 감성 예전부터 이런 말이 많았지만 꼭 그것이 맞는 100% 맞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는 없죠. 네. 전 세계 지금 인류 실험실에서는 인공지능 실험실에서는 감성을 집어넣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이 있으면 감성이 없는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벌입니다. 그렇다고 감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감성은 인류에게 중요했습니다. 협업 능력이 중요하다. 인공지능은 협력하지 못하는데 인간은 협력한다라는 식인데 자,
특이점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으면 어쩌면 인공지능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협업해서 인간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협업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냥 네트워크 연결해 버리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협업할 필요도 없이 우리 다 연결하자 하면 그 영화 아까 제가 트랜센덴스 영화 했죠. 브레인 업로드, 뇌 이제 몸은 없고 죽은 상태고 뇌만 살아야 될 때 거기도 이제 사이버상으로 모든 전 세계 다른 자료를 다 한 곳에 불러놓은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니까 위치 추적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육체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거의 괴물 수준의 그런 어떤 뭐 위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벌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 인간만이 뭐 협력할 수 있다. 이것도 기고만장한 또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당연히 네트워크로 연결되는데 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글쎄요. 그렇지만 협업은 항상 중요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이건 우리에게 새로운 처방은 아니다. 그러나 창의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어설픈 창의성은 아니고요.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래서 어설픈 창의성이 아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조합할 수 있는 감성 능력 그런 거는 뛰어나지요. 우리가 앞에 한 그 수업 동영상 중에 그 헐 있죠? 그녀 영화 그죠? 그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를 통해서도 벌써 미래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별일 없는 겁니다. 그 어설픈 창의성 갖고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절망스럽죠. 우리 아이 어떻게 교육시켜야지. 1대 99, 1%대 99%, 심지어는 0.1%대 99.9%의 시대가 온다. 즉 소수의 1% 지배자, 나머지 99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뭐 신노예 사회가 온다. 끔찍한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길 바라면서 자, 제가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비관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영원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뭐 굉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윌겐 슈미트 후보라고 하는 인공지능계의 양대 쌍벽, 대부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인공지능은 발달해서 인간을 개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할 거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은 우주를 개척할 거다. 왜? 인간이 지구를 너무나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살기가 곤란하게 돼서요. 이거 상당히 비관적이죠. 그렇지만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인공지능은 엄청난 계산 능력, 구글 정도의 계산 능력, 방대한 자료, 알파고 정도가 수많은 바둑 자료를 전부 수집해가지고 집어넣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세돌 머릿속에 있는 거 그 집어내겠다고 대북하고 이걸로 보였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성공하는 것은 최근에는 특히 극히 일분야입니다. 아직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많이 뒤떨어져요. 예를 들면 이 앞에 조그만 어린애가 있다고 쳐요. 이 위에 올라오고 싶다.
애들은 금방 막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 위에 올라오는 법을 금방 익힙니다. 근데 인공지능한테, 로봇한테 이 위에를 올라오게 가르치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직 인간만큼 유연하지도 않고 그렇게 쉽게 잘 배우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모든 자료가 거기에 투입이 되고 이제 집적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화 되었을 때 기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명령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행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계속해서 일부 들어봅시다.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이 능력합니다. 그 영역이 바둑, 예를 들면 퀴즈, 체스는 이미 장기는 이미 인공지능이 벌써 오래됐죠. 일찌감치 인간을 이겼습니다. 수십 년 바둑은 전. 최근에 이겼고요. 그래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가보자. 자, 그래서 무엇을 배울까 묻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갖추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옛날 말처럼 평생 공부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까지처럼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몇 년 바짝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간판 대학 간판으로 평생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그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게으르고 나태했던 사람들도 앞으로라도 지금도 자기가 계속 배우고 또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잘 환경에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가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배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기존의 어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이제는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이제는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까운 뭐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의 선진국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선진국으로 봤던 뭐 미국이든 또 유럽 일부 국가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디지털화가 너무 늦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뭐 선진국이라고 자꾸 지금 착각하고 우리나라한테 옛날 어떤 방식으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일본은 지금 이 상태라면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예. 수십 년 후에는 아마 미래학자들 중에 그런 말 합니다. 그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양리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요, 나중에 신약을 개발해갖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의대에서 가르치는 양리학 수업을 듣고도 모자라가지고 방학 때 도서관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스스로 독학을 했어요. 더 많이 배우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헛짓했어.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 양리학을 개발하려면 컴퓨터를 알아야 돼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하는 게 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부터 한쪽으로 몰빵하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속어 몰빵 비속어 그냥 막 웃자고 하는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암기해가지고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사시 뭐 고시 뭐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죠. 그건 인공지능을 다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외우고 암기하고 자료 데이터 축적하는 거. 그죠? 지금은 뭐예요? 잘 찾아내는 거. 적재적소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뭐 포털 사이트든 뭐든 구글에 들어가도 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내가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이용하고 그렇죠? 자, 독학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요. 물론 영어로 된 게 거의 많지만 한국말로 된 것도 요즘 많습니다. 웬만한 강좌는 다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어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학생은 컴퓨터를 전공한 학생입니다. 근데 컴퓨터의 기술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미처 새로운 기술을 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채로 대학을 졸업한 거예요. 그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필요하네. 근데 나 모른다. 한국 학생들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영어로 된 거지만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대학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뭐 특강 같은 거 여러분 저도 메일로 항상 오면은 뭐 간다 해놔놓고 못 가고 그럼 못 가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무료로 아직까지 무료로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틈틈이 들으세요. 예, 왜냐하면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를 그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저장해 놨다가 자기가 또 필요할 때 한 번 더 보고, 그죠? 그렇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뭐 당장 자기가 몰랐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낙심할 필요는 없죠. 찾아서 요즘엔 인터넷에 치면은 포털 사이트에 치면 그 용어와 관련된 자료라든지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연결되죠. 뭐 유료면은 뭐 돈 조금 주고 또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미리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제가 미국에 가서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제 대학 교수들도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요. 필수 과목이 아니면은 무크 강의가 있죠. 그 예. 과목을 들을까 말까 필수 과목에 무조건 들어야죠. 근데 선택 과목이면 그 과목을 들을까 말까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면 인터넷 강의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첫 수업 한 몇 번, 두어 번 들어가 보고 인터넷 강의만 못하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격 수업, 인터넷 강의 수업 동영상 듣고 하고 있지만 미국은 벌써부터 인터넷 강의보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강의가 못하면 그 수업 수강 안 합니다. 더 재밌고 더 자기가 몰랐던 지식을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이제 학점으로 인정되니까 그렇죠. 굳이 뭐 오프라인으로 힘들게 가가지고 왔다 갔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 때문에 뭐 학생도 못 만나고 하니까 조금 그런 거는 뭐 문제가 되지만 강의 내용 자체를 꼭 오프라인으로 들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온라인 강의가 오히려 다시 듣고 싶을 때 또 들을 수 있고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도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더 편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장일단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독학의 시대가 온 거예요. MIT, 하버드 대학교 강의, edX라는 데 가면은 다 나옵니다. 근데 숙제도 나와요. 근데 해답이 없겠죠? 다 검색하면 누군가가 다 풀어서 올려놨습니다. 자, 이 선전입니다. 유튜브 광고 띄워놓고 기말고사까지 답이 다 있어요. 근데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 딱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물어보면요. 옛날에 배웠던 고수들이 또 다 가르쳐줘요. 나 이 답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럼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이제 독학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독학이라는 게 완전히 혼자 산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가 찾아보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더 편리한 시대죠. 예. 어떤 성격이 좋은지는 모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기다려라. 졸업하고 해라. 빌 게이츠는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저는 영원히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퇴했어요. 빌 게이츠는 대학 중퇴자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유명 회사의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성격이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괴팍한 성격, 요즘에 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또 창의성이 있다네요. 요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뭐 이거는 뭐 판단력은 다 필요했지만 자기가 우유부단한 성격이 조금 불리한 점이 이제 이런 점인데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에 대학 한반에 연연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다르죠. 다른 사람과. 자기가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실전에 옮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간판이 중요시하니까 그래도 졸업하고 뒤에 뭐 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판단력, 적재적소에 필요한 판단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톨이 있죠. 괴짜. 일본에서 뽑아가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은 전부 규격화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의성이 별로 없어. 선장과 매. 선장은 멀미를 안 한답니다. 왜? 멀리 보니까요. 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멀리는 봐야 돼요.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멀리 보고 이쪽에서 파도가 치면 이걸 또 대응하고 이쪽 공부도 싫고 요즘 그런 애들 많습니다. 엄마들의 고민이죠.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한테 간호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 불편해도 한옥에 살잖아요. 일본도 부자 아니면 전통가옥에서 못 산답니다. 선한 사람. 요즘에 인간의 뇌를 스캔하는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합니다. 인공지능은요, 착하지 않은 인간 싫어할 겁니다. 도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보다도 더 정확한 스캐너가 나오면 거짓말하는 게 어려워지죠. 요즘 자동차 사고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줄었습니다. 왜? 블랙박스 때문에 그렇지. 다 그게 보여주니까.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저도 블랙박스로 사고 난 경우에 저도 블랙박스 이용해서 이제 보험에서 제가 돈을 지불 안 했습니다. 그 트럭 기사가 지불했는데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져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나라고 막 권장해 놓고서는 야 너 능력 부족해서 안 돼? 이건 조금 이제 아니에요. 자 스위스에서는 월 300만 원을 무조건 주는 이거를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기본소득제 부결됐어요. 부결됐죠. 예. 언젠가는 가결되겠죠. 근데 지금 가결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놀고 먹고 일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랬댔지만 사실은 놀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놀고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그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거의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게 되는 더 잘하겠지요. 그런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이제 자꾸 생기지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이 사회 불만세력이 돼가지고 그 사회가 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공지능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돈을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잘 활용해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잘 놀면 돼요. 그죠? 아니면 자기 개발을 또 해도 되고. 그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핀란드는 월 70만 원 주는 기본소득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줘요. 능력이 있건 없건. 노동의 종말. 직업이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로 돈은 나와. 근데 나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가짜 직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쓸데없이 잔디 깔아 하고 와서 잔디 깔아요. 그 다음에 잔디 제거
농담이긴 하지만 이런 이게 가짜 이제 직업이 농담입니다.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인간답게 살려면 예. 무조건 한 달에 300만 원 먹고 살아 됐지? 음. 싫다는 거예요. 난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지. 잘 놀아야 돼요. 노는 것도. 부자의 인공지능. 안 놀아본 그것도 사람은 문제죠. 잘 못 놀지. 부자는 큰 거 같고. 예.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행복하게 생존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정치에 마무리할 때 다 관심을 돼갑니다. 조금만. 갖는 이유.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지요. 내 능력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 행복하게 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오늘 끊겠습니다. 그래서 막 뒤에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든지 지금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미리 좌절한다든지 미리 저희가 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현재에 충실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지식 배우고, 중요한 거는 새로운 지식입니다. 예. 그래서 뭐 과거 역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때그때 새로운 지식을 자꾸 자기가 습득하고 또 온라인 강의도 듣고, 그죠? 꼭 우리나라 강의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강의도, 그러려면 이제 영어도 좀 잘해야 되겠지만 또 웬만한 거는 밑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듣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 도태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또 중요하겠어요? 건강이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건강 관리 잘해야 되고, 여러분 아직 나이는 젊어서 뭐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건강하겠지만 저처럼 50대 중반 넘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 안 하면 힘들죠. 여러분이 항상 건강 관리 잘해서 앞으로 뭐 어떤 변화된 상황이 닥치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 새로운 지식력, 이 두 가지가 갖춰지면은 여러분 충분히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생각보다 길었는데 실제 강의 시간은 45분이지만 제가 또 중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버렸어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